별 달았다고 다 똑같은 별인 줄 아십니까? 싸늘한 조롱이 섞인 한마디가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의 신임 사단장실을 갈랐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하게 오가던 축하 인사와 덕담이 순간 얼어붙었다. 공기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 갓 부임한 사단장, 육군 소장 차유진은 말없이 자신을 향해 비스듬히 서 있는 사내를 응시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은빛별이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투스타 육사 수석 졸업과 전후방 요직을 두루 거치며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한 살아있는 전설. 그녀의 부임은 군 전체의 화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선 중년의 사내는 그 모든 신화와 영광을 한낱 가십거리로 취급하고 있었다. 지금 그 말 사단장에게 할 소리인가, 고대령? 차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분노나 당황의 기색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흐를 뿐이었다. 그 목소리에 오히려 질문을 던진 사내, 칠성부대 예하 오연대장 고태만 대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고태만. 군복 어깨선이 터질 듯한 다부진 체격에 검게 그을린 피부, 깊게 팬 주름은 그가 평생을 야전에서 뒹굴었음을 증명했다. 칠성부대에서만 10년 넘게 복무하며 연대장 자리에 오른 터줏대감. 사단장이 몇 번을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부대 내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 칠성부대에 살아있는 왕, 병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다만 연륜과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고태만은 능구렁이처럼 말을 돌리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사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애를 가르치려는 듯한 오만함이 번뜩였다. 책상머리에 앉아 별단 애송이가 뭘 알겠어. 그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차유진은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지휘봉을 들어 끝으로 고태만의 가슴에 달린 연대장 휘장을 가볍게 톡 쳤다. 고 대령, 연륜과 경험은 존중받아 마땅하지. 하지만 그게 곧 구태와 부패의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 그럼 지금부터 알게 해주지. 차유진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170이 넘는 훤칠한 키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전투복 차림. 그녀가 고태만의 곁을 스쳐 지나가자 갓 다림질한 군복에서 나는 빳빳한 풀 냄새와 함께 서늘한 위압감이 고태만을 덮쳤다. 오늘부로 오연대의 모든 보급 및 건설 관련 서류 원본을 사단장실로 이관하도록 내가 직접 검토하겠다. 사단장님, 이는 월권 행위이십니다. 연대 고유의 권한을. 고태만의 얼굴이 처음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유진은 사단장실 문고리를 잡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서리빨 같은 미소가 걸렸다. 월권인가? 좋아. 그럼 이렇게 말하지. 명령이다. 불복할 건가? 고태만은 입술을 깨물었다. 명령이라는 단어 앞에서 군인은 복종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등 뒤로 감춘 채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답이다, 고 대령. 그리고 앞으로는 내 어깨에 달린 별이 대령의 것보다 왜 더 무거운지 몸소 증명해 보이도록 하지. 쾅. 사단장실 문이 닫혔다. 홀로 남은 고태만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낯빛은 불그락 푸르락 변하며 이내 깊은 음영이 드리워졌다. 애송이인 줄 알았던 여우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며칠 뒤 차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과 밤샘 씨름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육사 시절부터 그녀를 보좌해온 충직한 부관 김민준 소령뿐이었다. 역시 이상합니다, 사단장님. 특히 작년부터 진행된 오연대 신축 막사 공사 자재 명세서가 이상합니다. 김소령이 붉은 펜으로 체크한 서류 몇 장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어급 방염 자재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단가는 비급 자재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상당합니다. 단가만 그런가? 아닙니다. 수량도 교묘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철근, 시멘트, 심지어는 작은 못 하나까지 모든 항목에서 조금씩 하지만 집요하게 빼돌린 흔적이 보입니다. 차유진은 서류를 넘기는 김소령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티끌모아 태산. 고태만은 누구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군의 재산을 좀먹고 있었다. 한 번에 크게 해먹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개미가 둑을 무너뜨리듯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신의 부를 축적해온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는 한 곳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호건설이라는 곳인데 대표가 고 대령과 고향 선후배 사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라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봐. 그리고 이 서류들 전부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원본은 다시 오연대로 돌려보내도록. 돌려보내십니까? 증거자료인데. 김소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미끼를 너무 오래 물고 있으면 물고기가 눈치채는 법이야. 우린 이 서류를 본 적 없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그래야 저쪽에서 방심하고 더 큰 꼬리를 내보일 테니. 차유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고태만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문이 아닌 가장 작고 허술한 개구멍부터 파고들 생각이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각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사단장실 창문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다. 오연대장 고태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용차에 기댄 채 차갑게 식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그저 씁쓸한 담뱃잎 맛을 음미하며 어둠 속의 불빛을 노려볼 뿐이었다. 차유진, 내가 뭘 안다고 감히 나를 건드려. 그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갓 임관한 소위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충성심과 뚝심만으로 버텨온 군 생활. 흙바닥을 구르고 동상의 발가락을 잃을 뻔하고 훈련 중 부하를 잃는 아픔을 겪으며 그는 이 자리까지 왔다. 그에게 군대는 삶 그 자체였고 오연대는 그의 왕국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젊은 여자가 자신의 왕국을 뒤흔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빼돌린 군수물자로 재산을 불린 것을 단순한 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험난한 군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합리화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들의 회식비를 대주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간부들의 경조사를 챙겼다. 지역업체와 유착하여 상부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고하고 그 차액으로 자신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그는 이것이 야전의 생리라고 믿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만 뒤적이는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방식이라고. 두고 보자, 차유진.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고태만은 씹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뱉고는 구둣발로 비벼 껐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강원도 화천의 깊은 밤 칠성 부대를 감싼 정적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개의 별과 하나의 무궁화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차유진은 전공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 직감했다. 서류를 돌려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연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다. 고태만은 오히려 보란 듯이 완벽하게 정리된 추가 자료들을 사단장실로 보내왔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교과서처럼 깔끔한 보고서였다. 놈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김민준 소령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다. 알아. 하지만 화낼 필요 없어.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 차유진은 사단장 지휘 차량에 오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오연대 예하의 한 GOP 대대였다. 불시 방문이었다. 오늘부터 매일 예고 없이 사단 전 부대를 순찰한다. 특히 오연대 소속 부대들을 집중적으로 둘러볼 거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기록해. 알겠습니다. 지휘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단 본부를 빠져나갔다. 차유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고태만은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오연대라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안에서 그는 포식자이자 동시에 보호자였다. 자신에게 순응하는 이들에게는 당근을, 거스르는 이들에게는 가차 없는 채찍을 휘둘렀을 것이다. 그 견고한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충격만으로는 부족했다.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들어야 했다. GOP 대대에 도착한 차유진은 대대장의 보고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병사 생활관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방문에 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전투화 상태 불량. 보급받은 지 얼마나 됐나? 이병 강철민. 보급받은 지 석 달 되었습니다. 차유진은 한 병사의 달아빠진 전투화 밑창을 가리키며 물었다. 석 달 만에 이 정도로 밑창이 닳는 것은 불가능했다. 누가 봐도 몇 년은 쉬는 듯한 낡은 전투화였다. 석 달. 자네 발에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선임 것을 물려 신었나? 아닙니다. 보급계에서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병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차유진은 더 묻지 않고 다음 생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병사들의 관물대를 직접 열어보았다. 방한 내피가 이게 전부인가? 개인당 2벌씩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 병사들은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침묵했다. 그들의 침묵 뒤에 가려진 진실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누군가가 최전방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고태만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차유진은 그날 하루 종일 오연대 예하 부대들을 이잡듯 뒤지고 다녔다. 낡은 수통, 구멍난 모포,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전투 식량. 비리의 흔적은 먼지처럼 부대 곳곳에 흩뿌려져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열지 않았고 간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급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변명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모두가 고태만의 보이지 않는 손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사단장실로 돌아온 차유진에게 김민준 소령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사단장님께서 방문하셨던 GOP 대대 보급관이 오늘 저녁 갑자기 전출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연대 본부 군수참모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벌써 손을 쓴 건가? 차유진의 입에서 쓴웃음이 흘러나왔다. 자신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고태만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오연대는 거대한 거미줄이었고 자신은 그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였다. 작은 날갯짓 하나하나가 거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김소령. 우리 쪽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인원 누가 있지? 오연대 내부 사정에 밝으면서도 고태만에게 물들지 않은 사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 대령과 얽혀 있거나 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불의를 보고도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해. 차유진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육사생도 시절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박원익 원사. 김민준 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연대 군수지원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원익 원사 말씀이십니까? 맞아. 지금 그 친구 오연대에 있나? 예, 그렇습니다. 보급 정비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뭐지? 고태만 대령과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몇 년 전 박 원사가 군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계를 받을 뻔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 대령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랬군. 차유진의 눈이 빛났다. 드디어 찾았다. 거미줄을 끊어낼 날카로운 칼날을. 박원익 원사. 그는 차유진의 육사 2년 선배였다. 생도 시절 가난하고 빽없는 후배였던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끼고 챙겨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돌부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가 고태만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좌절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의 군인 정신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증거. 다음 날 차유진은 사복 차림으로 화천 읍내의 한 허름한 식당을 찾았다. 약속 장소에는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박원익 원사가 그녀를 맞았다. 군복을 벗은 그는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생도 시절의 쾌활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단장님. 아니, 유진아. 박원익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하게 불러, 오빠. 여긴 군대가 아니잖아. 차유진도 마주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현실이 만들어내는 간극이었다. 힘들었지? 차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뭐가 말입니까? 고태만 대령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미안해. 더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박원익은 말없이 소주잔을 채워 단숨에 비웠다. 하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 자주 섞인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걸 알면서도 덤벼들었으니 이젠 다 부질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녁 날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부질없지 않아. 오빠가 그때 뿌린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려고 해. 내가 물을 주고 거름을 줄 거야. 오빠는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어줘. 차유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박원익의 동공이 파르르 떨렸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제가 뭘 어떻게 해. 내 눈과 귀가 되어줘. 오연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 고태만과 그 하수인들의 움직임. 사소한 거라도 좋아. 나에게만 알려줘. 김소령을 통해 비공식 라인을 만들 거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위험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태만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엮였다가는 사단장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 알아. 하지만 군복을 입은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의 선량한 군인들은 무슨 죄야? 저런 독버섯 같은 인간들 때문에 군 전체가 욕을 먹고 우리 병사들이 제대로 된 보급품도 못 받고 추위에 떠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차유진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함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박원익이 한때 가졌으나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포기해야만 했던 바로 그 마음이었다. 박원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새로 채운 소주잔을 들고 말없이 차유진의 잔에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차유진은 비로소 자신의 편에 서줄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그녀 또한 보이지 않는 칼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고태만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의 가장 약한 벽돌 하나가 마침내 소리 없이 빠지기 시작했다. 박원익 원사라는 내부의 눈을 얻은 차유진의 행보는 더욱 대담하고 치밀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오연대 부대들을 직접 순찰하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사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투 준비 태세 강화 훈련을 불시에 선포했다. 명분은 완벽했다. 언제든 적의 도발이 있을 수 있는 최전방 부대로서 상시 즉응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사단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훈련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김소령, 이번 훈련의 핵심은 전 장비 가동률 100% 달성이야. 특히 오연대의 모든 장비와 물자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창고 밖으로 꺼내서 일렬로 정렬시키도록 해. 내가 직접 현황을 점검하겠다. 알겠습니다. 고태만 대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반발하겠지. 하지만 훈련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건 전쟁 준비야. 감히 토를 달 수 없지. 차유진의 명령에 칠성부대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특히 오연대는 발칵 뒤집혔다. 연대 소속의 모든 장갑차, 트럭, 화포는 물론이고 창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통신 장비, 발전기, 심지어는 야전삽과 반합까지. 모든 군수 물자가 연병장으로 총출동했다. 고태만은 사단장실로 득달같이 달려왔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당장 실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모든 물자를 꺼내놓으라니요. 훈련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장비에 불필요한 마모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차유진은 태연하게 그가 내민 항해 서류를 받아들고는 옆으로 밀어놓았다. 고 대령, 자네 혹시 전쟁 나면 효율성과 장비 마모부터 따질 건가? 적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이건 비효율적인 전투라며 싸움을 거부할 건가? 그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우리 셔츠의 마지막 단추까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자네가 제출한 서류상으로는 오연대의 장비 가동률은 99.8% 완벽에 가깝더군. 그 완벽하다는 실체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을 뿐이야. 뭐가 문제지? 혹시 서류와 실제 현황이 달라서 곤란한 거라도 있나? 차유진의 서늘한 시선이 고태만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고태만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뜨끔하는 속내를 감추기 위해 애써 헛기침을 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연대에 복귀해서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차유진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고태만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사단장실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군수참모인 황중령을 호출했다. 황중령, 당장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갑자기 왜 이 난리야? 그리고 장비 목록 다시 한번 체크해. 빵꾸난 거 없어? 젠장, 그 여자 독사 같은 눈으로 훑어볼 게 뻔하단 말이다. 고태만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왕국에 예고 없이 떨어진 날벼락이었다. 며칠 후 오연대 연병장. 차유진은 김민준 소령과 박원익 원사를 대동하고 장비 점검에 나섰다. 박원익 원사는 이번 훈련의 기술 감독관이라는 임시 직책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그녀의 곁에 설 수 있었다. 연병장에는 수백 대의 장비와 수만 개의 물자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도열해 있었다. 고태만과 오연대 간부들은 바짝 군기가 든 채 차유진의 뒤를 따랐다. K-2 소총, 총번 73만 1104. 개머리판 균열. 수리요망. 14톤 트럭,
차량 번호 11-7802. 엔진 오일 누유 흔적. 즉시 정비. P-96K 개인용 무전기 3대. 송수신 불량. 보고된 바 있나? 차유진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장비들을 훑으며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갔다. 그녀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치밀함과 전문성에 오연대 간부들은 혀를 내둘렀다. 사단장님 저쪽입니다. 그때 박원익 원사가 차유진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연병장 구석에 자리한 발전기들이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차유진은 발전기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한 발전기 옆에 쪼그려 앉아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춰보았다. 고 대령. 이 발전기 마지막으로 가동한 게 언제지? 어제 훈련 준비를 위해 시험 가동했습니다. 성능 양호합니다. 고태만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래? 차유진은 시익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화 발로 발전기의 연료통을 툭 찼다. 깡 하는 텅 빈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성능은 양호한데 연료는 어디로 갔나? 고태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발전기에 연료가 80% 이상 주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발전기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전부 확인해 볼까? 차유진의 말에 병사들이 달려들어 모든 발전기의 연료통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절반 이상의 발전기 연료통이 거의 비어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고 대령?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 연료인가? 그것은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고태만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하지만 차유진은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박원익 원사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원익 원사는 조용히 다가와 발전기 한 대의 엔진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는 엔진의 특정 부품을 손으로 가리켰다. 사단장님, 이 부품은 원래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만들어진 신형 부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장착된 것은 수년 전에 단종된 구형 주철 부품입니다. 뭐라고? 차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신형 부품으로 교체했다고 서류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폐기 직전의 구형 부품으로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돌린 신형 부품은 아마도 어딘가에서 민간에 팔렸을 겁니다. 박원익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고태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연료를 빼돌린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로 넘어갈 수 있어도 부품을 바꿔치기해서 팔아넘긴 것은 명백한 군수품 횡령 중범죄였다. 황중령. 고태만은 다급하게 자신의 군수 참모를 불렀다. 모든 책임을 그에게 떠넘길 생각이었다. 하지만 황중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고태만 대령. 차유진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는 지금 당장 직무에서 배제한다. 이번 훈련이 끝나는 즉시 사단 감찰부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군복 벗을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고태만의 성이 발전기 부품 하나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들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폭풍 전야의 길고 긴 긴장감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폭풍이 칠성부대를 덮치기 시작했다. 고태만 대령의 직무 배제 소식은 칠성부대 전체를 강타했다. 그것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였고
그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게 퍼져나갔다. 병사들은 쉬쉬하며 사단장의 과감한 결단에 놀라워했고 젊은 장교들은 부패한 고목이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술렁였다. 하지만 고태만이라는 나무에 기생하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직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직 그의 신분은 민간인이 아니었다. 관사에서 칩거에 들어간 고태만은 그러나 결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지난 10수년간 그가 촘촘하게 짜놓은 거미줄이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 고태만이다. 그래 젠장. 일이 좀 꼬였다. 그 계집애가 생각보다 독하더군. 그는 지역 건설업체 대호건설의 최만식 사장과 통화하고 있었다. 최 사장은 고태만의 오랜 자금줄이자 공범이었다. 대령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단 감찰부에서 저희 회사 세무 자료까지 요청했습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전화기 너머 최 사장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있었다. 호들갑 떨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감찰부 놈들,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며칠 시끄럽다 말 테니 절대 헛소리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고태만은 최 사장을 안심시키고는 다음 번호를 눌렀다. 이번 상대는 군단 본부에 있는 그의 육사 동기 감찰참모부 소속의 한 대령이었다. 어이나다. 그래, 험한 꼴 당했다. 부탁 좀 하자. 칠성부대 감찰 결과 그거 올라오면 자네 선에서 좀 뭉개줘. 알지? 이번에 자네 아들 대학 들어갔다고. 내가 축하금 두둑이 보냈는데 확인했나 모르겠네. 그의 통화는 집요하고 은밀했다. 협박과 회유, 인정의 호소가 뒤섞인 그의 말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퍼져나가 차유진이 시작한 조사를 방해하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차유진 역시 그 벽을 즉시 체감했다. 사단 감찰부의 조사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오연대 군수참모였던 황중령은 발전기 부품건에 대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고태만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명백한 꼬리 자르기였다. 발전기 연료를 관리하던 담당관은 갑자기 지병이 악화되었다며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버렸고 관련 서류들은 관리 부실로 일부가 유실되었다는 황당한 보고가 올라왔다. 이건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김민준 소령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조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차유진은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치 거대한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끝이 보이지 않는 늪. 고태만은 단순히 한 연대를 장악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 안팎의 인맥과 이권을 거미줄처럼 엮어 자신을 향한 그 어떤 공격도 무력화시키는 견고한 성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향한 음해성 소문들이 부대 내에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단장, 너무 피바람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부대 안정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공명심만 채우려는 거지. 육사 수석이니 뭐니 해도 결국 여자라서 그런가. 너무 감정적이고 독단적이야. 야전 생리를 전혀 몰라. 고 대령님이 그래도 우리 부대원들은 잘 챙겨주셨는데 괜히 건드려서 부대 분위기만 엉망이 됐어. 소문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그녀의 리더십에 흠집을 냈다. 그녀의 개혁 의지는 공명심으로, 단호한 결단은 독단으로 폄하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성별까지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 차유진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보이지 않는 화살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와 그녀의 마음에 박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관사로 돌아온 그녀는 녹초가 된 몸을 소파에 던졌다. 사방이 고요했다.
이 넓은 관사에 그녀는 혼자였다. 늘 긴장 속에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단장이라는 직책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군인이었다. 강직하고 청렴했지만 그래서 늘 승진해서 뒤처지고 융통성 없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사람. 아버지는 그녀에게 늘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복에 담긴 땀과 헌신에 있다고 가르쳤다. 아버지,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길이 맞는 걸까요? 그녀의 눈시울이 조용히 붉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군단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소장님, 사령관님께서 소장님의 노고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다만 부대 내 불필요한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작전 대비 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대장 교체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령관님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전화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압력이었다.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덮어라. 고태만에 보이지 않는 벽이 군단 사령부까지 뻗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차유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자신의 정의감과 신념이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뱀처럼 그녀의 마음을 휘감았다. 적당히 타협하면 모든 것이 편해질 터였다. 하지만 눈을 감자 달아빠진 전투화를 신고 있던 이등병의 불안한 눈빛이 떠올랐다. 구멍난 모포를 덮고 추위에 떨고 있을 최전방의 병사들. 그들을 지켜야 할 지휘관으로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군단 사령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그녀가 생도 시절부터 존경에 마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사무실이었다. 충성. 소장 차유진입니다.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동아줄. 그것이 썩은 동아줄일지 강철 와이어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줄을 잡고 절벽을 기어오를 생각이었다. 고태만이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을 그녀는 이제 정면이 아닌 상상도 못한 방향에서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차유진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한 상대는 육군 본부 감찰실장 이강혁 준장이었다. 그는 군내에서도 대쪽으로 통하는 인물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차유진의 아버지가 현역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후배이기도 했다. 차 소장, 자네 목소리를 들으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군. 이강혁 준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차유진은 그동안의 상황을 가감없이 설명했다. 고태만의 비리 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방해 공작, 그리고 군단 지휘부의 미묘한 압력까지.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이 준장이 입을 열었다. 알겠다. 자네 부친의 얼굴이 떠오르는군. 그 양반도 그렇게 혼자 싸우다 결국.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일단 자네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상대는 생각보다 더 깊고 단단하게 뿌리 내린 나무일 테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전화를 끄는 차유진은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육군 본부의 지원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다. 이강혁 준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에게 넘겨줄 결정적인 칼이 필요했다. 지금 가진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고태만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증. 그녀는 김민준 소령과 박원희 권사를 자신의 관사로 불렀다. 더 이상 사단장실은 안전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엿들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공식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차유진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비장감이 감돌았다. 박원사님, 고태만 대령의 주변 인물들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거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사람 말입니다. 박원희 권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고태만에게 아부하며 충성을 바치는 자들, 그의 힘을 두려워해 침묵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늘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던 한 젊은 하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연대 보급수송대대 유류고를 관리하는 안승현 하사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형편에 맞지 않게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거군. 차유진의 눈이 번뜩였다. 아픈 아이 그리고 갑자기 생긴 돈. 그게 바로 약점이자 우리가 파고들 틈이야.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원희 권사가 나섰다. 같은 부사관으로서 군 선배로서 조용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부탁하네.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돼. 그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그를 구해주려는 것이라는 진심을 보여줘야 해. 그가 마음을 열도록. 다음 날 저녁 박원희 권사는 퇴근하는 안승현 하사를 부대 밖 포장마차로 불러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이 몇 순배 돌았다. 박 권사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안 하사의 아픈 아이 이야기로 화제를 옮겼다. 요즘 아들 녀석은 좀 어떤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힘들지? 박 권사의 따뜻한 한마디에 늘 강한 척하던 안 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원사님.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자네 혹시 나쁜 마음에라도 손댄 일은 없는 게야? 박원익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 눈빛에는 추궁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안하사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안하사,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자네가 쥐고 있는 그거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나뭇가지일 수도 있어. 붙잡고 있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족까지 전부 늪으로 끌고 들어갈 거라고. 박원익의 말은 비수처럼 안하사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고태만이 건네준 돈 봉투의 묵직함과 그것을 받을 때 느꼈던 자기 혐오를 떠올렸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군복 입은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결국 안하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태만이 아픈 아이의 병원비를 빌미로 접근해 유류를 빼돌리는데 가담하라고 협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지시를 받아 유류 출납 장부를 조작해왔다는 것. 이게 다입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흐느끼는 안하사의 어깨를 박원익이 말없이 다독여 주었다. 지금이라도 셔츠의 첫 단추를 다시 꿰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안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박원익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따로 정리해둔 실제 유류 출납 기록입니다. 고태만 대령의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스모킹 건 바로 차유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칼날이었다. 박원익은 그날 밤 USB를 즉시 차유진에게 전달했다.
USB 안의 내용을 확인한 차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강혁 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장군님, 칼을 찾았습니다. 이제 장군님께서 칼춤을 추실 시간입니다. 며칠 뒤 고요하던 칠성부대에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의 조사팀이 예고 없이 부대를 방문한 것이다. 그들의 손에는 사단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 직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오연대장실도 군수참모부도 아니었다. 바로 고태만 대령의 자택 관사였다. 두 번째 전선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린 것이다. 육군 본부 감찰실 직속 특별조사팀의 등장은 칠성부대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단장 차유진 소장조차 조사팀장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여야 하는 상황. 그들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는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았다. 조사팀은 고태만의 관사와 사무실 그리고 대오건설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증거물로 채택되었다. 고태만의 자택에서는 그의 아내 명의로 된 차명계좌 거래 내역 수십 개가 발견되었고 대오건설 사무실에서는 군 공사 관련 이면 계약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안승현 하사가 넘긴 USB는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유류 횡령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관련자들은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류고 담당관들은 물론 수송대 간부들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의 자백은 또 다른 비리의 실마리를 제공했고 조사는 오연대를 넘어 칠성부대 전체로 그리고 부대와 유착 관계에 있던 지역 사회로까지 확대되었다. 고태만이라는 거대한 고목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고태만의 최측근이었던 황중령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선처를 구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고태만의 모든 비리 행각을 상세히 진술했다. 지난 10년간 오연대에서 벌어진 각종 공사비리, 군수품 횡령, 인사청탁, 그리고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 리스트까지. 그의 진술서는 수십 장에 달했다. 고태만은 도간의 든쥐 신세가 되었다. 그는 육군 본부의 한 작은 조사실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증거와 진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차유진의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아나사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가 졌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다. 조사관이 아닌 맞은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향한 독백이었다. 조사실의 취조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는 그가 걸어온 지난 세월의 무게처럼 보였다. 그는 문득 수십 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갓 임관한 소위 시절. 월남전 영웅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택했던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던 청년 장교 고태만. 그 역시 처음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능력보다 인맥이 실력보다 뒷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군 내부의 부조리를 목격하며 그는 절망했다. 정직하게 임무를 수행한 동기는 진급에서 누락되고 상급자에게 아부하며 비리를 눈감아준 동기는 승승장구했다. 결정적으로 그가 진심으로 아끼던 부하가 훈련 중 장비 결함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 상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다. 그때였다.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정의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힘이 있어야 한다. 내 사람들을 지키고 내 왕국을 건설할 힘. 그는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다. 부패의 사슬에 기꺼이 발을 담갔다. 그렇게 얻은 돈과 힘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고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했다. 그것이 그릇된 방식임을 알면서도
그것만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그의 비리는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자 뒤틀린 신념의 결과물이었다. 후회하나? 조사관의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후회. 그 단어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 아들이 군인이 되겠다고 하더군. 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고.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나는 그놈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던 한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차유진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고태만 대령을 포함해 비리에 연루된 수십 명의 간부와 민간인들이 군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었다. 칠성부대는 말 그대로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거대한 수술을 받은 셈이었다. 차유진은 자신의 사단장실에서 창박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병사들은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고 부대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그때 김민준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사단장님, 고태만 대령이 소장님을 잠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차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승자의 여유를 부리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위해 그를 만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미결수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찬 고태만이 조사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그녀에게 별 달았다고 다 같은 별인 줄 아느냐고 으름장을 놓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전히 늙고 지친 한 명의 죄수일 뿐이었다. 할 말이 있나? 차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태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회한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이겼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이긴 게 아니야.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과 명예가 이긴 거지. 그럴지도. 나는 내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소. 하지만 내 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더군. 당신 같은 지휘관 밑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내 아들에게 조금은 더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유진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수갑찬 손이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행동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심으로 미안했소. 그리고 고맙소. 무엇이 고맙다는 것인지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차유진 역시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멈춰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끝내준 것에 대해. 차유진은 말없이 경례를 붙였다. 패자에게 보내는 승자의 예우가 아니었다. 한때 같은 길을 걸었던 그러나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선배 군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예의였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폐허 위에 새로운 희망을 세워야 할 시간이 왔다. 그 길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싸움보다 더 길고 험난할 터였다. 하지만 차유진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바로 군인의 명예라는 것을. 고태만 대령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칠성부대에는 거대한 공백과 함께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것은 평화가 아닌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 위에 내려앉은 침묵이었다. 부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병사들 사이에는 냉소와 불신이 안개처럼 번졌다.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군대는 모래알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흩어질 수 있었다. 차유진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상처를 봉합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더 힘든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소통이었다. 그녀는 사단장이라는 권위적인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예고도 수행원도 없이 찾은 최전방 GOP 소초의 식당.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에 밥과 국을 받아든 그녀가 한 병사의 맞은편에 털썩 앉자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소장님께서 어쩐 일로? 맞은편에 앉은 상병은 밥알이라도 튀어나올 듯 놀라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다. 그냥 밥 먹으러 왔다. 오늘 반찬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디 보자 제육볶음에 계란찜이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인데. 차유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사를 하며 병사들에게 말을 걸었다. 훈련은 힘든지, 보급품은 제대로 나오는지, 혹한기 대책은 충분한지. 거창한 질문이 아니었다. 마치 이웃집 누나처럼 혹은 먼 친척 어른처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물었다. 전투화는 다 새 것으로 받았나?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원 새 것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발이 이렇게 편한 건 군대 와서 처음입니다. 한 이등병의 대답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래, 다행이군. 발이 편해야 전투력도 나오는 법이지. 또 불편한 건 없나? 건의 사항 있으면 뭐든 괜찮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해주지. 그녀의 말에 한 병사가 용기를 내 손을 들었다. 충성. 일병 박철호. 저희 생활관 샤워기 수압이 너무 약해서 씻을 때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진지하지만 어딘가 엉뚱한 건의에 식당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차유진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알겠다. 당장 공병대대 보내서 내일 중으로 수리하니 아예 최신형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겠다. 약속하지. 그녀는 그날 하루를 온전히 병사들과 함께 보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PX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저녁에는 생활관에 둘러앉아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다. 그녀가 돌아간 뒤 병사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투스타라는 멀고 높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휘관이라는 인식이 싹튼 것이다. 하지만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간부들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 뒤 사단 전체 장교와 부사관을 연병장에 소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수백 명의 간부들이 서 있는 연병장 단상 위로 차유진이 올라섰다. 마이크 없이도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녀는 천천히 간부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불안, 의심, 반감,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칠성부대는 큰 병을 앓았다. 지휘관의 잘못된 신념이 부대 전체를 병들게 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 그 결과 우리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예와 신뢰를 잃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추상 같은 힘이 실렸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는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나무 전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튼튼한 새 가지를 틔울 기회를 얻은 것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간부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과거의 잘못에 연루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대의 명예를 되찾는데 헌신할 기회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높이 쌓아 새로운 칠성부대를 만드는데 앞장설 중책을 맡길 것이다. 그녀의 파격적인 선언에 간부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병사들의 땀과 눈물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거나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군복 입은 군인으로 다시는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자 여러분 모두가 지켜야 할 철칙이다. 연설이 끝나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중령이 앞으로 걸어 나와 차유진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오연대 2대 대장 중령 강지훈입니다. 사단장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칠성 부대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고태만 대령 시절 그의 비리를 못마땅하게 여겨 번번이 쓴소리를 하다가 진급에서 계속 누락되던 강골의 야전 지휘관이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외침들은 점차 하나가 되어 연병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그날 오후 차유진은 공석이 된 오연대장 자리에 강지훈 중령을 대령 진급과 동시에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학연, 지연, 인맥이 아닌 오직 능력과 청렴함만이 인사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그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새로운 연대장 지휘 아래 오연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낡은 장비들이 신형으로 교체되었고 형식적인 훈련이 아닌 실전적인 훈련이 부활했다. 무엇보다 부대를 감싸던 불신의 안개가 걷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건강한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고태만을 그리워하고 차유진의 개혁에 불만을 품는 세력도 존재했다. 하지만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썩은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맑은 물이 채워지듯 칠성부대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차유진은 매일 밤 관사에서 부대 전체의 일일 결산 보고를 받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진정한 치유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폐허 위에 그 누구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하고 정의로운 성을 쌓아 올리리라 다짐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잔해가 남는 법이다. 고태만 대령의 비리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넘어가며 공식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그 사건에 얽혔던 사람들의 삶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은 누군가에게는 흉터가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훈장이 되었다.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던 안승현 하사는 영웅인 동시에 배신자라는 이중적인 꼬리표를 단 채 살아야 했다. 일부 간부들은 그를 내부 고발자라며 멀리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는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지만 조직의 의리를 저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렸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차유진은 안하사를 조용히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안하사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안하사, 고개 들게. 자네는 죄인이 아니야. 차유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안하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는 동료들을 배신했습니다. 아니, 자네는 동료를 배신한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군대를 바로 세운 거야.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자네의 그 용기 덕분에 수많은 병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됐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우리 부대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었어. 자네는 우리 칠성부대의 영웅이야. 차유진은 서랍에서 표창장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육군 참모총장 표창장이었다. 그녀가 이강혁 준장에게 특별히 요청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건 자네 아들을 위한 내 작은 선물이야. 그녀는 표창장과 함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하사가 조심스럽게 열어본 봉투 안에는 국군 수도병원 소아 중환자실의 입원 허가서가 들어있었다.
국내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군의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단장님,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안하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했다. 은혜라고 생각할 것 없어. 군이 마땅히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야. 자네의 용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지. 그리고 주변 시선이 힘들 거라는 거 안다. 그래서 자네를 수도병원과 가까운 부대로 전출 명령을 내렸네. 가서 아이 치료에만 전념하고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게. 차유진의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안하사가 떠나는 날 부대 게시판에 그의 표창 사실과 함께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이 부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알리는 글을 직접 게시했다. 더 이상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는 자가 없도록 그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준 것이다. 반면 차유진의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주었던 박원익 원사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사양했다. 차유진이 그에게 원사 진급 심사 최우선 추천과 함께 사단 주임원 사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다. 사단장님, 저는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 자리는 흙먼지 날리는 정비고 기름 냄새 나는 이곳입니다.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명예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군대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그의 낡은 정비복에 묻은 기름때는 그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도 더 빛나 보였다. 차유진은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매주 한 번씩 박원익 원사의 정비고를 찾아 그와 커피를 마시며 부대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삼았다. 그것은 두 명의 진정한 군인이 서로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중이자 신뢰의 표현이었다. 시간이 흘러 고태만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세간의 큰 관심을 끌었지만 정작 피고인석에 선 고태만은 담담했다. 그는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포기시키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 진술의 시간.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변명이나 동정심의 호소 대신 방청석에 앉아있는 젊은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는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신성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사로이 탐하여 저의 배를 불렸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았을 모든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사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제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법의 심판에 따라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디 저 같은 군인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차유진 사단장님 같은 분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육군이 더욱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판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며칠 뒤 그는 군사법정 최고 형량에 가까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모든 군적을 박탈당한 채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가족 역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부패 군인의 가족이라는 주홍글 씨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특히 아버지를 영웅처럼 따랐던 그의 아들은 큰 충격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던 아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차유진은 재판이 끝난 뒤 조용히 고태만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위로의 말 대신 한 장의 편지를 건넸다. 그 편지에는 군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고태만의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그녀가 건넨 편지를 받아들었다. 사건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칠성부대 모든 구성원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그들이 나아갈 길에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 고태만 사건의 후폭풍이 잦아들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차유진의 지휘 아래 칠성부대는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강지훈 연대장이 이끄는 오연대는 부대 개편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다른 부대의 귀감이 되었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휘라는 새로운 문화가 부대 전체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부대의 명예는 전투력으로 증명되는 법. 마침내 그들의 실력을 검증받을 시련의 계절이 다가왔다. 매년 가을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호국 합동 전술 훈련의 막이 오른 것이다. 호국 훈련은 단순히 몇몇 부대가 참가하는 소규모 훈련이 아니었다. 군단급 병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기동과 교전을 벌이는 대한민국 육군 최대 규모의 야외 기동 훈련이었다. 이 훈련에서의 성과는 곧 해당 부대의 전투력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 인정받았다. 육군 본부의 모든 시선이 칠성부대로 쏠렸다. 지휘부의 대대적인 물갈이와 내부 개혁이 과연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대의 단결력을 해치고 전투력을 약화시켰는가. 이번 훈련은 차유진의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을 평가하는 거대한 시험대나 다름없었다. 이번 훈련, 우리에겐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훈련 출정식에 나선 차유진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사단 전 장병에게 말했다. 이것은 세상의 불신과 의심에 맞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명예회복의 장이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다.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 와! 장병들의 함성이 강원도 화천의 가을 하늘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패배감이나 냉소가 없었다. 오직 자신감과 뜨거운 전의만이 불타오를 뿐이었다. 훈련은 시작부터 치열했다. 칠성부대는 가상의 적군, 청군 역할을 맡은 최정예 기계 화보병 사단과 맞붙게 되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K-1 전차와 장갑차로 무장한 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칠성부대의 고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차유진은 기존의 낡은 작전 계획을 모두 폐기하고 지형을 이용한 과감한 기동과 허를 찌르는 창의적인 전술을 선보였다. 특히 비리의 온상이었던 오연대는 강지훈 연대장의 지휘 아래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해 있었다. 전 연대 주목. 적 주력 부대는 현재 A 협곡으로 진입 중. 1대대는 B능선으로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타격하고 2대대는 C 고지에 매복하여 퇴로를 차단한다. 3대대는 현재 위치에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여 적을 최대한 유인하라. 강지훈 연대장의 명령은 명료하고 거침없었다. 과거처럼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부대가 아니었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모든 부대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거듭나 있었다. 병사들은 새로 지급받은 방탄복과 통신 장비를 착용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과거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한편 국군 교도소의 한 작업장. 수임복을 입은 고태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호국 훈련 소식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칠성부대가 예상을 깨고 청군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봤자 훈련일 뿐이지. 저기 있는 놈들 다 내가 키운 놈들이야. 옆에서 같이 작업하던 젊은 수감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순간 고태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젊은 수감자를 노려보았다.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뭐야, 이 영감탱이가. 자기가 별이라도 단 줄 아나? 그래, 별 달았었다. 그리고 그 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이제야 알게 됐지.
저들은 지금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내 놈처럼 어리석은 죄를 짓고 여기서 썩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 번만 더 내 부대원들을 모욕했다간 내 놈 이빨을 전부 뽑아버릴 줄 알아. 고태만의 살벌한 기세에 젊은 수감자는 깨갱하며 꼬리를 내렸다. 고태만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화천의 훈련장에 가 있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부대가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그 군대가 이제 자신 없이도 훌륭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씁쓸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자부심.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진정한 군인의 마음을 되찾아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훈련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칠성부대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청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역습을 감행하여 훈련 통제본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차유진의 대담한 결단이 있었다. 사단장님, 적 지휘부가 D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적의 기갑부대가 버티고 있는 주 방어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김민준 소령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짓이야. 길을 만들어서 가면 돼. 차유진은 작전 지도 위에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지도상에 길이 없는 험준한 산악지대였다. 공병대대를 총동원해서 하룻밤 만에 이 산의 길을 뚫는다. 그리고 특공연대를 투입시켜 야음을 틈타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한다. 할 수 있겠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고 이제 부대원들은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날 밤 칠성부대 공병대대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이 밤새 땀 흘려 뚫은 길을 따라 특공연대 병력들이 소리 없이 적진 깊숙이 침투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훈련 상황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훈련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백군 칠성부대 적 지휘부 점령. 훈련 종료.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님을 반복한다. 결과는 칠성부대의 압승이었다. 훈련을 참관하던 육군 본부의 장성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부패 스캔들로 와해 직전까지 갔던 부대가 불과 몇 달 만에 육군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거듭난 것이다. 훈련이 끝난 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모습으로 복귀한 장병들 앞에 차유진이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가장 명예롭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보내는 사단장의 진심 어린 경이었다. 시련의 계절은 끝났다. 그리고 칠성부대는 그 시련을 통해 과거의 오명을 깨끗이 씻고 강철 같은 부대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의 가슴에는 이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아닌 명예로운 훈장이 새겨져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원도 화천의 가을은 그 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와 부대의 산과 들을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칠성부대를 감싸고 흐르는 공기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 부대를 짓누르던 불신과 냉소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자신감과 활기가 넘실거렸다. 오연대 정비고 박원익 원사는 갓 부임한 젊은 중사에게 K-2 소총의 분해 결합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기름때로 거칠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깊었다. 잘 봐, 김중사. 총이라는 건 말이야, 그냥 쇠붙이가 아니야. 이걸 잡는 병사의 목숨이고 우리가 지키는 국민의 생명이야. 그래서 작은 나사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면 안 되는 거라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즉 군인 정신을 전수하는 것에 가까웠다. 젊은 중사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한때 썩은 고목 같았던 부대는 이제 이렇게 건강한 새싹들을 키워내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오연대장 강지훈 대령의 우렁찬 호령 아래 병사들의 각계 전투 훈련이 한창이었다. 최신형 전투 장비를 착용한 병사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넘쳤다. 강 대령은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부하들과 함께 그는 칠성부대에서 가장 강하고 신뢰받는 지휘관으로 우뚝 서 있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차유진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칠성부대의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군의 심장부인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본부장으로 영전했다. 그녀가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부대 전체는 깊은 아쉬움에 잠겼다. 차유진의 이임식 날. 연병장에는 사단전 장병이 도열하여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2년 전 차갑고 낯선 시선 속에서 취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모든 장병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단상에 오른 차유진은 연설문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사랑하는 칠성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작별을 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 속에서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칠성부대를 바꾸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작은 계기를 마련했을 뿐입니다. 칠성부대를 바꾼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낸 여러분,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부대의 명예를 지켜낸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병장 한쪽에 서 있는 박원희 권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우리는 흔히 어깨에 달린 별의 개수로 군인을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년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별은 장군의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병사의 달아빠진 전투화에도, 부사관의 기름 묻은 손에도, 초급 장교의 땀 흘리는 이마 위에도 그보다 더 밝고 명예로운 별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자신을 향해 도열한 부대원들을 향해 오랫동안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그녀가 칠성부대와 함께 울고 웃었던 지난 세월에 대한 뜨거운 작별 인사였다. 한편 그 시각,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국군교도소에서는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교도소 인근 야산이 밤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무너져 내리면서 산 아래 작은 마을을 덮치는 끔찍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도로는 끊기고 통신은 두절되었다. 외부 구조대의 접근이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었다. 교도소 내 작업장에 있던 수감자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아비규환의 현장에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인 번호 77번 고태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아. 교도관이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수복을 찢어 단단히 동여매고는 주변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을 향해 외쳤다. 밖에 사람들이 깔렸다. 저들을 구해야 한다. 아직 몸뚱이가 성한 놈들은 다 나를 따라라. 그의 외침에는 과거 연대장 시절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다. 교도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몇 수감자들을 이끌고 폭우가 쏟아지는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순식간에 지휘관으로 돌변했다. 수십 년간 야전에서 쌓아온 그의 경험은 재난 현장에서 빛을 발했다.
너는 저쪽 무너진 축대를 살피고 너는 이쪽으로 와서 나랑 같이 매몰된 사람들을 찾는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삽이랑 곡괭이 좀 가져와. 그리고 밧줄도.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치고 쓰러진 나무를 옮기며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다. 한때 자신의 부를 위해 군수품을 빼돌렸던 그 손으로 이제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얼마 뒤 그는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축사였다. 모두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축사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흙투성이가 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기적처럼 걸어 나왔다. 아이를 부모의 품에 안겨준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축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날 고태만과 수감자들의 활약으로 마을 주민 10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그는 전직 군인 출신의 모범수로만 짧게 언급될 뿐이었다. 며칠 뒤 교도소 면회실. 수척해진 고태만의 앞에 훌쩍 자란 아들이 앉아 있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뉴스 봤어요. 아들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빠 그날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꿈꿨던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 한마디에 고태만의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세워지는 듯 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계급장도 명예도 부도 모두 잃었지만 바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아들의 존경이었다. 같은 날 저녁 합참 작전본부장실. 차유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국군교도소 인근 산사태 구조 활동에 대한 비공식 보고서였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수인 77번의 살신성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고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부패한 장군 한 명을 심판했지만 동시에 길을 잃었던 한 명의 군인을 구원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은 이제 막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숲 전체로 퍼져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별들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할 것이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어깨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신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차유진과 고태만 그리고 칠성부대의 모든 이들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진리였다. 서울의 밤하늘 위로 이름 없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